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올해 42,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을 잃고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도 나는 절망보다는 책임을 택했고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배신은 먼 이야기였고 가족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누군가의 마지막 울타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종종 우리가 가장 믿었던 방향에서 예상치 못한 칼날을 들이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타인의 공격보다 훨씬 깊고 아프게 파고듭니다. 남편을 만난 건 28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친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따뜻했고 배려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많이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가족, 즉 시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껍데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학력도 부족하고 내가 우리 집이랑 맞다고 생각하니 그 말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러나 사랑 하나만 믿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켰고 부모님과 크게 싸웠고 결국 집에서 나와 저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 싸움에 지친 남편은 어느 순간 무너졌고 우리는 끝내 헤어졌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남편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라기보다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와줘야 살아. 남편이 식도정 맥류 파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를 끊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찾았다는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를 버리지 않을 만큼 따뜻했던 기억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내가 우리 아들 살렸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원망이 조금씩 풀리고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고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건 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약한 고리는 바로 신우이,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공무원 시험을 7년째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방은 언제나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물건만, 그것도 값 비싼 것들만 골라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은 내 차가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으니 신우이는 내 차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나 대신 자수해주면 안 돼? 언니 차잖아.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피해는 나에게 덮어씌우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이날 나는 평생 참아온 울분이 터져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더 크게 소리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게 어디라고 잘난 척이야? 그 말은 남편을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동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그날 이후 시댁 내부의 균열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더 이상 동생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고 결국 시험 준비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 사건은 어느 눈 내리던 겨울 한적한 국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출장 중이던 나는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 시선을 돌렸고 차 한 대가 가드레일에 세게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차로 달려갔습니다. 안에는 기절한 여성과 어린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나는 돌로 유리를 내리친 후 아이를 먼저 꺼냈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다시 여성을 꺼내기 위해 몸을 깊숙이 집어넣은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내 옆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내 몸이 바닥으로 튕겨나가며 시야가 뒤틀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얼굴과 목, 어깨 일부에 화상이 생겨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보다 더 아프게 나를 찌른 건 병실에서 마주한 남편의 첫말이었습니다. 너 이제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돼. 왜 남 일에 끼어들어 이런 짓을 해? 내가 받은 피해는 생각했어?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그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남편이 한 말은 내가 피해자라는 투정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낼 거니? 내가 괜히 나서서 이 꼴이 난 거잖아. 그들이 말하는 피해와 손해 속에는 내가 받은 고통은 단 1g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죽었어요. 치료비는 저희가 모두 부담할게요. 정작 내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외면했고 살아난 아이의 가족들이 나를 살폈습니다. 얼굴 붕대를 풀던 날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로는 바깥에서 어떻게 일할 건데? 그 말은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신우이가 제게 다가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끝난 거야. 오빠도 언니 얼굴 보면 질려. 엄마도 언니 때문에 돈 나간다고 난리야. 이제 우리 집에 도움이 못 되잖아. 그 말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득과 손해로 계산되는 존재였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널 보면 마음이 복잡해. 그 말은 이제 너는 내가 선택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신우이는 대놓고 나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화상보다 더 뜨겁고 더 깊은 상처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눈 내리던 새벽을 걸어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만이 내 뒤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때로 흉터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긴다는 거요. 그리고 사람은 불 속에서보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서 더 깊이 타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압니다. 상처가 있다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흉터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전부 내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위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로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선택받으려 애쓰지 않고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의 흔적은 내 삶을 증명하는 상처이고 그날 불 속에서 건져낸 두 생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천천히 나만의 삶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아프든 말이죠. 병원을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을 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도 식탁도 전기밥솥도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공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는 공간,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해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 두려워 참는 울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허락한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내가 꺼낸 아이, 이름은 서준이. 부모는 치료 후 회복한 서준이를 데리고 직접 내 원룸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이가 내 무릎에 와서 안겼습니다.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아프지 않아요. 누나가 구해줬으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의 목소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순수한 감사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 아이의 생명을 2번 살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몸을 던져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그 집에서 평생 손해로만 계산되던 나에게 처음으로 들은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던 건 그동안 식사조차 마음 편히 한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렇게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던 중 나를 지켜보던 의사 한 분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상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화상 환자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돕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리적 치료보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였다는 걸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모임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님, 아니, 얼굴은 많이 나아가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얼굴의 흉터를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은 멀었지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들이 내 흉터를 바라보는 눈빛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이해와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됐던가. 시댁에서는 늘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았고, 남편에게는 늘 나만 과한 사람 같았고, 시누이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시어머니에게는 집안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로만 평가되는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무엇을 견뎌왔는지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임에 참석하며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기적으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이들의 상처를 듣는 동안 내 상처도 조금씩 자리 잡아갔습니다. 감정이 흩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나와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혹시 잠시 이야기 괜찮으실까요? 돌아보니 처음 본 남자였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나를 지켜보다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심한 화상을 겪었다고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이미 회복의 길을 걸어온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윤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는 제가 불 속으로 뛰어든 이야기를 듣고 감탄과 경애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겁니다. 겁이 너무 많아서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강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약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유용할 때만 필요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감정적이고 피해의식이 많고 조심성 없고 그런 말만 듣고 살아왔는데, 그는 내 상처가 용기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주는 듯 했습니다. 윤재와 나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어떤 관계로 발전하자는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가볍게 들어줄 수 있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이 그저 마음을 편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갑작스럽게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나를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나를 붙잡지도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말했습니다. 이제야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불쾌함도 두려움도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중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상처받은 과거의 나와 완전히 이별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화상 자국이 있는 얼굴, 흉터로 남은 어깨,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게 매여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아래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는 상처는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흉터가 있다고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더 뜨겁게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처럼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내 삶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리라 믿고 있습니다.